앞쪽에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표기법을 배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유한집합을 개수를 구할 때 표기를 이렇게 나타냅니다라는 표기법을 배운 거고, 이제는 그 연산하는 처리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처음에 뭐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돼 있긴 한데 보면서 할까요? 처음에는 합집합의 원소, 이게 공식이 좀 약간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게 1번이에요. 1번 공식. 1번 공식의 변형 공식. 1-1번 공식. 그 다음 여기 여집합 2번 공식. 3번 공식. 그러니까 1, 2, 3번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고 1번 공식은 집합 A와 집합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우리 반 학생이 30명이 있어요. 근데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물어봤더니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20명이었답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물어봤더니 이게 15명이었대요. 그럼 이 개수가 안 맞잖아. 인원수가 안 맞잖아. 우리 반은 30명인데 영어 좋아하는 사람, 수학 좋아하는 사람 손 들라고 했어요. 손을 안 든 사람은 없고. 그럼 합치면 35명인데 그럼 이 5명의 의미는 뭐죠? 중복해서 든 사람이겠죠. 둘 다 좋다고 손 든 사람. 그러니까 그것들이 표현되려고 하다 보니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는데 만약 이 전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전체를 구하라면 일단 A의 인원을 세요. 영어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 다음에 수학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교집합 인원이 2번 손 들었죠? 그럼 인원수가 2번 중복됐다는 뜻이니까 그 인원수만큼은 빼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1번 공식이죠? 이게 합집합은 각각의 집합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낸다라는 거고, 1-1 공식 있죠? A합, B합, C.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는 인원을 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구하는 방식은 좀 전에 했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각의 인원을 셉니다. A의 인원 셋이고 B의 인원 셋이고 C의 인원을 세신 다음에 그들을 다 더하죠. 근데 더하다 보면 이제 색칠할 때 이렇게 색칠해야 될 거라는 얘기죠. A의 인원, 그 다음 B의 인원, C의 인원, 자, 이런 식이었던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여기나 여기나 여기는 결국 각각 인원수를 한 번씩 세고 있으니까 나와 있는 빗금의 개수가 인원수를 셌던 횟수를 본다면 여기는 별 문제 없죠. 근데 이런 데가 문제예요. 여기는 몇 번 계산되냐면 2번 계산되고 있죠. 얘도 지금 2번 손 들고 있고 이쪽도 지금 2번 손 들고 있고 여기는 몇 번 손 들고 있냐면 3번 손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인원수만큼 중복되니까 이제 빼줘야 될 텐데 빼려고 이쪽을 먼저 빼는 거죠. 이쪽 A 교집합 B 여기가 중복되니까 한번 빼줘요. 그러면 이쪽을 빼게 되면 총 횟수가 한 번씩 줄겠죠. 여기도 한 번씩 줄 거예요. 또 어딜 빼냐면 비교집합 C를 뺍니다. 그럼 비교집합 C는 여기죠. 여기가 겹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뺐다는 얘기는 다시 인원수를, 여기 있는 횟수를 한 번씩 뺐다는 뜻이에요. 다시 이쪽이죠. C교집합 A, 여기를 빼내는 겁니다. 중복되니까. 그럼 빼다 보면 여기가 1 빼게 되고 여기도 1 빼게 돼요. 그럼 여기는 횟수로 본다면 결국은 한 번밖에 안 남고 얘도 한 번밖에 안 남고 얘도 한 번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는 인원수를 정확히 한 번만 셌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가운데가 문제가 돼요. 여기는. 처음에 3번 셌는데 이쪽에 중복되는 걸 뺄 때 한 번 뺐고 이쪽 중복될 때 한 번 뺐고 이쪽 중복 횟수를 빼기 위해서 또 빼다 보면 결국은 0번이 돼요. 0번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는 인원수를 지금 안 세고 있다는 뜻이지. 그 인원수를 다시 한 번 더 셈해줘야 됩니다. 모두 다 겹치는 부분을 한 번 더 셈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저 1-1 공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시험은 이렇게 똑같이 낼 수도 있는데 이제 변형해서 뭐라고 내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A 교집합 B는 공집합입니다. 무슨 말이죠? 서로서요.
A와 B가 서로서야. 그럼 아까 같은 그림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A와 B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C가 가운데 이렇게 있는 이런 그림을 떠올려야 돼요. A와 B는 떨어져 있고. 그럼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0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의미가 없어져요. 빼기 0은. 근데 A와 B의 교집합이 없다는 뜻은 A, B, C가 모두 겹치는 교집합 부분도 없는 겁니다. 남은 거는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되죠. 이렇게만 구하시면 정답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도 좀 문제가 변형될 때는 너무 이쁘게 A 보여주고 B 인원수 보여주고 C 인원수 보여주고 B 교집합 C나 C 교집합 A나 A 교집합 B의 원소를 보여주면 재미가 없는 거야. 문제를 어떻게 바꾸냐면 얘를 안 보여줘요. 이거는 이제 이런 특수 케이스라고 있고 교집합을 안 보여주고 합집합을 보여줍니다. 합집합의 인원이 몇 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합집합을 가지고 A와 B의 원소를 통하고 교집합을 인원을 구하는 이 공식을 통해서 합집합의 인원 숫자 집어넣고 A, B에다 숫자 집어넣고 이제 교집합 인원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단계를 거쳐서 식 자체를 다시 변형시켜서 단계를 거치게 만드는 그런 문제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이쪽 거. 이건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집합 전체 집합에서 A에 포함된 원소를 세고 그 인원을 뺀 나머지를 세면 A의 여집합이죠. 그래서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뜻은 전체 집합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고 남는 나머지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구하시면 되고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A 빼기 B는 여기라고 그랬죠. 순수한 A. 네, B와는 겹치지 않는 순수한 A. 여기 있는 인원수를 구하라.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죠. 그럼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지 않나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잘못하면 이 값이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차집합도 집합이죠. 기본적으로 N, A 차집합 B라는 원소의 개수는 0 이상이어야 돼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값은 자연수여야 되고 0 이상의 자연수가 되고 0이 되거나 아니면 자연수가 되거나 그러니까 음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 빼다 보면 음이 될 수도 있어요. 영어 좋아하는 사람 예를 들어 15명 수학 좋아하는 사람 20명 빼면 마이너스 5명? 그럴 리 없잖아.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빼면 문제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결론은 이렇게 빼다 보면 B와 A와 아무 관계없는 인원수를 같이 빼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충돌이 발생한다는 뜻이지. 그럼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A의 인원수를 세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인원수만 뺀다. 얘는 아무 관계 없어요. A와는 아무 관계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인원수를 뺀다라고 생각한 거죠. 저기 인원수가 교집합이래요. 교집합의 인원수를 뺀다. 라고 보든지 아니면 조건에 만약에 A 합집합 B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다 세야 되겠죠? 다 센 다음에 이 부분을 뺀다고 생각하는 거죠. B를 뺀다. 그러면 여기가 남겠죠. 이렇게 B의 인원수를 뺀다. 이걸로 차집합의 인원수를 계산하십니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따로 쓰실 필요 없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돼요. 그 밑에 있는 건 특히 하면서 좀 더 조건을 좀 더 세분화한 건데 B가 A에 포함된다면 부분집합이죠. B가 A에 포함되는 이런 부분집합이라면 교집합이 B, 합집합이 A이므로 A 차집합 B, A에서 B의 원소를 빼시오.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당연히 그렇잖아요. 여기 10명, 여기 4명. 그럼 10명에서 4명 빼면 6명이 여기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빼게 되면 이렇게 안 빼고 이렇게 빼게 되면 B가 A에 포함되어 있는데 B가 A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빼게 되면 이 집합이 공집합이잖아요. 저 포함관계일 때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0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자, 뒤로 연습 문제.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가 80, 그 다음에 A가 52, 교집합 20.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 보면 이제 감이 와야죠. 드모르간 법칙 아닌가? 드모르간 법칙.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그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 겁니다.
드모너 법칙. 그럼 13. 그럼 이걸 보면, 이거나 혹시 이걸 보면, 아, 이건 바탕화면? 그런 느낌이죠. 그럼 전체 집합의 그림을 이렇게 네모로 그렸을 때, 여기 80명. 옆에다 인원수를 좀 체크해주면, 그때그때 계산하기 좀 편하니까요. 집합 A, 52명. 집합 B, 20명. 아니네? 없네요. 네. 정확히 몇 명인지 몰라요. 집합 B는. 근데 이제 교집합 인원이 여기 20명이네요. 그럼 여기 몇 명 있을까요? 당연히 32명이었죠. 합쳐서 52가 돼야 되니까. 그 바탕화면에 13명. 여기죠? A 합집합 B에 포함되지 않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럼 이제 방이, 전체 방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 마당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이거 다 합쳐서 몇 명 돼야 되냐면 80명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럼 여기를 X로 합시다. 그럼 32 플러스 30, 20 더하기 X 더하기 13 그러면 전인체 인원 80명. X는 이렇게 합치면 52 합치면 65, 65를 빼면 15. 집합, 여기 있는 인원이 15. 그럼 집합 B의 인원은 20과 15를 더한 35. 네,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식을 세워도 괜찮은데 웬만하면 그림 그리는 게 좀 더 유리하긴 해요. 근데 매번 그렇지는 않고 어떨 때는 식이 더 유리할 때도 있고 이 정도면 그냥 그림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맨 밑에 거 해보세요. 10-3.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세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A, B, C 여기 다 합친 것 아까 색칠해 드렸죠? 다 합친 거의 원소 개수를 구할 때는 일단 각각은 다 덧셈해야 돼요. A 하나, B 하나, C 하나 이제 빼야 되죠? 두 개씩 겹치는 거 셋 중에서 두 개씩 A 교집합 B 빼기 B교집합 C 빼기 C교집합 A. 근데 이렇게 빼다 보면 이 가운데 부분이 세 번 모두 빠져서 실제로 인원수가 계산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랬죠. 저기에 있는 인원수를 더한다는데 여기를 뭐로 표현하냐면 A, B, C가 모두 겹치는 땅이에요. A, B, C가 모두 겹치니까 A교, B교, C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위에 조건이 있었죠? B교집합 C가 공집합이다. 그러면 A교집합 C가 공집합이다. A교집합 C가 공집합이다. 공집합 원소 개수 0개다. 그럼 A교 C가 공집합이면 A교, B교, C도 공집합이죠. 셋 다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둘이 겹치는 범위 없기 때문에 셋 다 겹치는 범위도 없는 겁니다. 그럼 더하기 빼기 0은 의미가 없으니까 얘랑 지우고 얘랑 지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남은 건 이렇게만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는 뜻인데 A의 원소 개수 11개, B의 원소 개수 10개, C의 원소 개수 8개인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이게 나온다고 그랬죠? 합집합. 그럼 계류 계산하시면 돼요.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A에서 B를 더하고 교집합 부분을 빼내죠. 교집합을 뺀다. 근데 그럼 달리 말하면 교집합만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뭘 쓴 거야? 교집합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이 양을 하시면 돼요. 얘만 구하고 싶다면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반대로 얘가 이거 우변 넘어가면 A의 원소에서 B의 원소를 합친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를 빼내게 되면 교집합의 원소가 나오죠. 그럼 A와 B를 더한 것 11과 10을 더하면 11 더하기 10 빼기 합집합 여기 나와있죠? 16. 그럼 교집합 개수가 나오네요. 그럼 21에서 16 뺐으니까 5가 되겠죠. 빼기 5. 그럼 이거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 패턴 아닐까요? 알파면만 바뀌지? B와 C의 교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B와 C의 인원수, B와 C의 인원수를 더한 다음에 B와 C의 합집합의 개수를 빼내시면 되죠. 그럼 18에서 13 빼면 네, 다시 5가 되네요. 답은 이렇게는 지워지고 네, 20, 19 이렇게 네, 답이 나오겠습니다.
좀 배운 지가 얼마 안 돼서 익숙지 않은 거지, 뭐 이렇게 엄청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 거니까, 네. 내용 정리만 잘 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활용이죠. 말로 그냥 길게 나왔을 때. 이렇게 되면, 뭔가 집합에 대해서 저기 나와 있는 문장들을 잘 치환하는 형태로 있죠. 누구를 집합 A로, 누구는 집합 B로 이렇게 잘 치환하시면 돼요. 전체가 40명이다. 그러면 이렇게 두시면 되지 않을까요? 전체는 40명이다. 수학 한 문제, 과학 한 문제를 풀게 했는데 채점해 봤더니 수학 문제를 맞힌 사람은 집합 A라고 합시다. 22명. 과학 문제를 맞춘 사람 18명. 수학, 과학을 모두 틀린 학생,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수학, 과학을 맞히면 A. 그럼 못 맞히면 A 여집합. 과학을 맞히면 B. 못 맞히면 B가 아닌 거니까 B 여집합. 그럼 수학과 과학을 모두 틀렸다는 얘기는 수학도 맞히지 못하고 과학도 맞히지 못하고 모두, 그리고 이 개념이죠. 둘 다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에 있는 인원이 10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보니까 이거 아까 우리 했었던 거죠. 드모라는 법칙. 저거를 드모라는 법칙으로 바꾸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인원이 10명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 바탕화면 이런 느낌 떠올라야 된다고 그러죠. 이것도 그림 그리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이네요. 그림 전체 40명. 그래서 왼쪽 집합을 A라고 합시다. 22명. 오른쪽을 B라고 합시다. 18명. 바탕화면에 10명. 그럼 왼쪽, 가운데, 오른쪽, 바깥까지 다 합쳐서 40명 돼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인원은 그럼 몇 명이 돼야 돼요?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인원은 몇 명이어야 되죠? 30명이어야죠. 전체 40명 중에 바깥에 이 동그라미에 못 들어간 사람, 결국은 틀린 애들, 둘 다 틀린 애들이 10명이라면 둘 중에 최소한 하나로 맞춘 애들이 이 합집합이거든요. A 또는 B, 수학 또는 과학을 맞춘 사람 여기 들어갈 테니까 여기에 30명이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요? 공식을 써도 되겠죠? 합집합의 원소 30명은 집합 A 원소 22명에다가 집합 B 원소 18명을 더하고 교집합의 인원수를 뺍니다. 이렇게. 숫자 계산. 그럼 교집합의 인원수는 여기 40명에 30명 뺐으니까 네, 10명. 여기 10명. 그럼 여기는 12명. 여기는 8명. 문제서는 수학만 맞춘 사람 어디죠? 여기에요. 수학만 여기죠.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수학과 과학을 동시에 맞춘 사람이지 수학만 맞춘 사람 아니니까 수학만 맞춘 사람은 12명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시든지 어차피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냥 그림 그린 대로 문제를 풀어내시든지 어차피 그림은 그려놓은 거니까 여기 30명 있잖아요. 어쨌든 합집합에 30명 들어야 되는 걸 알겠고 가운데 교집합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공통부분이니까 여기를 X라고 두세요. 그럼 얘는 22-X 얘는 18-X 이거 세 개 합치면 30 그렇죠? 얘랑 얘랑 지워지고 이렇게 두 개 합치면 40-X가 30 따라서 X는 10 뭐 공식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문자로 쓴 겁니다. 그럼 여기 10 여기는 12 여기는 8 그래서 수학만 맞춘 사람은 12명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죠. 자, 어느 반 학생 35명이 방과 후 교육활동을 컴퓨터와 논술 중에 하나로 선택한답니다. 적어도 하나는 선택하겠다는 뜻이죠. 그냥 신청 안 하는 건 없다는 얘기야. 적어도 하나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하고 했으니까. 컴퓨터를 실전한 학생이 21명, 논술을 실전한 학생이 26명. 이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한 사람을 찾아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전체 35명 중에 방과 후 활동이 두 개밖에 없죠. 컴퓨터 아니면 논술. 근데 적어도 하나는 신청이라는 뜻은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를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나름 개수를 구할 때 중요하죠.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전체 인원수
전체 인원수와 합집합의 인원수가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35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럼 합집합 인원수가 35명임을 알았으면 컴퓨터를 신청한 사람이 21명, 논술을 신청한 사람이 26명. 네, 결국은 이 문장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신청한 학생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여기 A, 얘 B. B. 여기 있는 사람은 두 가지 모두 선택한 사람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컴퓨터만 신청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컴퓨터와 논술을 모두 신청한 사람이고, 그럼 여기란 게 여기를 말하죠. 여기는 논술만 신청한 사람이에요. 뭐뭐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차집합인 거죠. 이때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는 뜻은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죠. 가운데는 다시 또는이 됩니다. 컴퓨터만도 이 개념에 포함되고 논술만도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했으니까 이게 포함되겠죠. 그럼 이것도 되고 모두 다가 아니고 이것 또는 이것으로 성립하는 거니까 얘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A 빼기 B가 되고 얘를 집합 표현하면 B 빼기 A가 되는데 또는의 개념이라면 합집합이죠. 그리고는 교집합이고요. 결국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칭 차집합이죠. 그 인원이 몇 명인지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인원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이제 내용 정리가 됐으니까. A, B, 여기 21명, 여기 26명. 근데 합집합의 전체 인원이 35명. 이 동그라미 합쳐서 35명이 돼야 돼요. 근데 합치면 벌써 47명이 되잖아. 그럼 12명 어디 있는 거예요? 교집합에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다시. 이쪽 동그라미와 이쪽 동그라미 인원을 모두 다 합치면 35명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 동그라미가 크게 이제 세 종류의 집단으로 나눠지죠. 왼쪽의 집단, 가운데 집단, 오른쪽 집단. 지금 문제 해석으로 보면 컴퓨터만 신청한 친구, 컴퓨터 논술 모두 신청한 친구, 논술만 신청한 친구. 이 친구들 합쳐서 35명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인원수 21명과 여기는 인원수 26명을 더했더니 여기 어쨌든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47명이야. 그럼 이 동그라미에 들어가겠다고 후보로 만들어진 47명과 실제 35명의 차이점인 12명은 두 번 겹쳤다는 뜻이죠. 두 번 손들었다는 얘기예요. 두 개 다 들어간 사람들. 그럼 여기 몇 명 남냐면 9명 남고 여기 몇 명 남냐면 14명이 남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얼마죠? 35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였잖아요. 여기 인원과 여기 인원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신청한 사람이니까 정답은 9 플러스 14, 23이 정답이 됩니다. 네, 잘 푸셨나 모르겠네요. 전체 한 60명의 어느 동호회에서 설악산을 등반한 사람이 42, 지리산은 33. 근데 설악산과 지리산을 모두 등반한 회원수를 구해봤더니 그 인원이 최대가 몇 명, 최소가 몇 명일 때 그 합을 계산하는 문제죠. 각각 최대 최소가 얼마냐.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죠. 모두 등반했다는 뜻이니까 교집합이에요. 지금은 전체 인원이 60명. 그리고 설악산이 42명. 지리산은 33명. 뭐 찾는 거냐면 설악산 그리고 지리산을 모두 등반한 사람, 이 인원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좀 알 듯 모를 듯한 얘기예요. 잘 보세요. 전체가 60명인데 A 인원이 B 인원보다 많죠. 그러니까 설악산 간 인원이 지리산 간 인원보다 많은 거예요. 잘 봐. 이게 지리산이야. 지리산 인원과 설악산 A와 지리산 B가 겹치는 인원이니까 그림상 보면 여기 교집합 부분이죠. 이 겹치는 땅. 이 겹치는 땅이 가장 클 때가 언제고 가장 작을 때가 언제인지 묻는 겁니다. 그럼 가장 클 때는 언제예요? 점점 이 맞물리는 땅이 많아졌을 때가 교집합이 최대화 되지 않을까요? 그럼 가장 많을 때는 언제예요? 이럴 때가 교집합이 최대네요. 그러니까 지리산이 인원수가 더 적은 거지. 그러니까 지리산을 갔다 온 사람이 알고 보니까 모두 다 설악산을 갔다 온 겁니다. 지리산 인원이 지금 33명이잖아요? 그 최대값은 33이에요. 그럼 최소값은? 이번에 최소값 한다? 최소값. 얘 이제 움직여? 새로 하자. 새로 할게요. 그림 조작 능력이 떨어져서. 이게 집합 B예요. A와 B가 겹치는 땅이 최소화 되려면 완벽히 어떻게 하면 돼요? 떨어지면 되지. 아예 교집합이 0일 때가 인원이 제일 적을 때야. 근데 이게 만약 0이 된다, 안 만난다고 쳐봐. 지리산 42명, 아니, 설악산 42명, 지리산 33명, 합치면 몇 명이에요? 72명이에요. 근데 우리 동호회 인원은 60명밖에 안 돼. 그렇지? 일정 부분은 겹쳐야 된다는 얘기죠. 일정 부분은 겹치는데 어쩔 수 없이 겹치긴 겹치는데 가장 적게 겹치려면 집합 B의 인원수와 집합 C의 인원수를 합집합했을 때 이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안에 전체에 들어가는 인원을 구했을 때가 누구랑 같았을 때? 전체랑 같았을 때가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나요? 그럼 이걸 달리 해석하면 교집합의 최소가 된다는 뜻은 여기 있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 있죠. 그 개수가 0이 됐을 때가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몇 명인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집합 B가 33명이 있죠. 그럼 교집합 개수하고 구하는 공식 있었잖아요. 얘랑 더한 값을 합집합 어차피 60명이라고 했으니까 A와 B를 더하면 75명. 거기서 합집합의 인원수가 전체와 같을 때가 교집합이 최소라고 했으니까 60명을 뺐을 때 그럼 교집합의 최소는 15명. 이게 이제 공식화가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공식화가 되냐면 교집합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인원수 작은 집합 B가 인원수 큰 집합 A 안에 이렇게 포함됐을 때 그렇다면 이 경우는 집합 B가 교집합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교집합의 최소값은 언제 나타납니까? 그러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라고 그러죠. 전체 집합이 합집합의 개수와 서로 똑같을 때 또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 바탕화면이죠. 그 개수가 0이 됐을 때 이때가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겁니다. 개념 정리는 저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교집합의 최대는 진짜 쉬워. 두 개 중에 작은 게 정답이거든. 이거 너무 쉽고. 근데 이제 교집합의 최소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것도 사실 어렵진 않아요. 얘랑 더한 값에서 이거를 빼면 돼. A와 B를 더한 다음에 전체를 빼면 그게 교집합의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패턴을 알면 쉬운데 개념은 이렇다는 얘기죠.
해보실까요? 맨 밑에는 12-2번 해보세요. 자, 개념을 익히고 이제 문제를 푸는 형태로 본다면 쉽죠. 네. 근데 개념을 익히는 게 좀 중요하긴 한데, 아까 말했던 그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것. 문제풀이만 본다면 정말 쉽죠. 교집합에 모두, 두 사이트 모두 가입했다는 뜻은, 네, 교집합법을 말하고, 교집합의 최대값과 교집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교집합의 최대값은 두 개 집합 중에 원소 개수가 작은 집합의 개수가 최대값이 되고, 교집합의 최소값은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전체 개수를 빼내면, 네, 교집합의, 네, 최소값이 나온다. 풀이는 단순합니다. 근데 왜 이랬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이 정도 난이도 문제라면 이제 풀이법만 익혀도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저런 문제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더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풀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까 했었던 개념을 잘 이용해서 그림을 움직여 다닌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상호관계, 인원수에 대한 상호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 답을 구하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아까 했었던 개념을 다시 한번 잘 익혀두시기 바라요. 자, 집합을 배우고 나서 이제 명제를 배우는데 집합과 명제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제 좀 이따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집합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명제를 잘할 수 있는데 이쪽 단원하면서 초반에 자꾸 어렵다는 애들이 있는데 스스로 게으르다고 증명하는 거라고 그런 종류의 또 단원이에요. 이쪽 단원도.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고 대단히 어려울 건 없지만 용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규칙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걸 초반에 배우는 부분이라 뭐 수학적 엄청난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의를 해가는 단원이다 보니까 저는 명제가 어렵던데요라는 애들은 그냥 공부 안 했다는 뜻이고 수업에 집중 안 했다는 뜻이에요.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보통 우리는 명제라 부른다. 얘가 나오죠. 감자는 맛있다. 맛있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거 뭐야? 집합에서 비슷한 얘기 했었죠? 그랬잖아요. 키가 큰 사람 모임. 크다는 기준이 없잖아. 그러니까 명제나 집합이나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맛있다가 참 거짓으로 기준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건 명제가 아니고 이는 사의 약수이다.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제가 맞습니다. 영은 자연수가 아니다. 영은 자연수이다. 틀린 말이죠. 틀렸지만 명제는 내 입에서 이건 맞는 말인데? 이거 틀렸는데?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 다 명제가 돼요. 가끔 이런 거 물어보죠. 1 더하기 2는 4이다. 명제입니까? 그러면 애들이 답이 안 맞으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명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이건 명제입니다. 무슨 명제? 거짓인 명제. 참 거짓은 구분할 수 있어. 근데 알고 보니 그게 거짓이었던 것뿐이야. 말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거짓 구분만 되면 명제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2번 어떤 식이나 수학적인 식이나 문장을 봤는데 변수를 포함하다 보니까 이 변수 값에 따라서 이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명제라 부르진 않고 조건이라 부릅니다. 조건. 이런 거 있죠. 여기 나온 것처럼 x 플러스 3은 4이다. 참입니까? 그러면 x에 1이 들어가면 참이 되겠죠. 근데 x에 1이 아닌 값이 들어가면 이건 거짓이 되겠네요. 이런 식이나 문장을 수학적으로 조건이라고 불러요. 변수값에 따라 참 거짓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조건이 부여가 돼야 이제 명제가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진리집합 중요한 단어죠. 진리집합 명제하다 말고 웬 집합? 우리 어떤 그 명제를이나 조건을 다루다 보면 그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 있을 거란 얘기야. 그 집합을 그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라 부른다 라고 해요. 여기 이제 얘가 나와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집합 x는 자연수. 자연수의 집합 중에 x라는 원소는 자연수죠. x는 자연수의 소모니까 자연수 x는 4의 약수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럼 x라는 자연수가 모두 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죠. 그럼 저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 2, 4, 요 세 개의 자연수만 이 조건을 만족하고 x가 저게 아니면 저 조건은 참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지금처럼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이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이 집합을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저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그리고 보니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용어에 대한 이해니까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을 앞으로는 그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라 부른다. 그 밑에 나오면 특별한 말 없으면 전체 집합은 특별한 말이 없을 때죠. 실수 형태로 본다. 자, 밑에는 두 개. 명제 조건의 부정.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그 부정이 아니고, 앞뒤 우리가 부정방정식 했잖아요. 이 부정방정식의 부정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는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그냥 단어 뜻 그대로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뭐뭐가 아니다. 그래서 1번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라 말하며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물결 P? 모양은 그렇죠. 근데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어요. not P. P가 아니다. 명제 또는 조건 P의 부정 not P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1번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면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당연한 거 아닌가? 조건 P를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진리집합이 있어요. 그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합시다. 보통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하니까. 그럼 not P는 P가 아닌 걸로 이루어져 있는 원소들이겠죠.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원소. 그럼 그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만들다 보니까 P가 아닌 걸로 만들어진 집합이니까 당연히 P의 여집합이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not P의 부정은 P이다. 이런 거지. not P. P가 아닌 거에 또 아닌 거죠. P의 부정은 긍정이 되는 거니까 P가 되는 거고, 집합에서 배웠던 그 내용이에요. P가 아니다. not P를 P의 여집합 표현할 수 있는데 또 그거가 아니라고 표현했으니 다시 걔를 또 여집합 두 개 붙으면 없어지고 P가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부정이 두 번 들어가면 그냥 긍정 혹은 자기 자신 P가 된다라는 표현이었었어요. 세 번째, 명제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고.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거 뭐 수학이라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무슨 수학이야. 어떤 명제가 참이야. 이 말이 맞는 말이야. 그럼 그 명제, 그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당연히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참을 부정하면 거짓이잖아. 그럼 거짓을 부정하면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 참, 거짓을 각각 부정하게 되면 반대가 된다라는 거는 수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명제 P는 2의 소수이다. 2는 소수이다. 2는 소수이다. 부정은. 2는 소수가 아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것, 조건 P, X가 4보다 작다의 부정은 4보다 크다가 아니고 크거나 같다죠. 작지 않다가 정답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면 대부분 다 우리가 알만한 내용들 말하고 있고, 요 밑에 있는 이 표현이 좀 중요한데, 조건 P 또는 조건 Q 혹은 P 그리고 Q 이거부터 P, 이건 소문자다. P 또는 Q. 명제에서 보통 소문자를 쓰고 그 명제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씁니다. P 또는 Q인데 이거를 집합으로, 명제에서는 이렇잖아? 근데 얘를 이제 집합으로 변환하게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진리집합, 라지 P. 이 원소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Q. 근데 집합에서 또는이라는 표현은 합집합과 같죠. 이렇게. 두 번째, 조건 P 그리고 조건 Q. 이거 집합하게 되면 라지 P, 라지 Q 그리고는 교집합.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한 거죠. 이걸 이제 부정할 수 있어요. 얘를 이제 부정. P 또는 Q가 아니다 하면 이렇게 쓰죠. not Q를 써요. 이 가로친 이유는 이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P 또는 Q를 하나의 조건으로 보고 그 조건을 부정한 겁니다. 됐나요? 이걸 집합합니다. P 또는 Q, 집합 P, 합집합, 집합 Q. not 이 명제를 부정, 이 집합의
P의 여집합. 이렇게 되네.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거는 드모라만 법칙이라고. P 여집합, 교집합, Q 여집합. 얘를 다시 명제화해 봅시다. P의 여집합, 명제하면 납P. 교집합, 그리고 Q의 여집합, 납Q. 얘랑 얘랑 결국은 다시 같은 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낫이 이렇게 분배되면서 P의 납 붙으면 납P가 되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가 되고, Q의 부정은 납Q가 돼서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 그럼 서로 상호관계 같은 거기 때문에 뭐 얘를 보면 이렇게 낫을 분배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밑에 그 얘를 보면 반대로 이렇게 묶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셨죠?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뭐 꼭 해야 되나요? 납 P 그리고 Q. 그럼 P 그리고 Q. P 교집합 Q. 납 여집합. 그럼 드모르한 P 여집합, 합집합, Q 여집합. 이걸 다시 명제화. P 여집합, 납 P. 합집합 또는 Q 여집합, 납 Q. 그래서 분배된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부정에 대한 몇 가지 용어들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책이 안 나와? 어느 정도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작다 아닙니다.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작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다.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자, 다시. 부정기호를 한번 써봅시다. 서로 부정관계인 거. 그래서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그러면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크다가 돼요. 등호에 있는 거의 부정은 등호 없고, 등호 없는 거의 부정은 등호 있는 거죠.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그 다음에 모든의 부정. 모든과 같은 단어 쓰는 게 임의의. 그죠? 임의의. 모든의 부정은 어떤입니다. 좀 이따 문제 풀 때 아마 이런 문제 나올 거예요. 모든의 부정은 어떤. 이런 말이죠. 여기 있는 사람 모두다가 이번 시험에 100점 받았다의 부정은, 애들이 잘못 동의하면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100점 받았다의 부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 있는 모두가 100점 받지 못했다로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 그건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설명이 되려면 지금 내가 처음에 말했던 여기 있는 5명이 모두 다 100점 받았다는 얘기는 단 한 명도 예외였거든. 이 5명이 모두 100점의 부정은 그 중에 100점 받지 못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 말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부정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5명 중에 어떤 학생은,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돼요. 어떤 학생은 100점 받지 못했다가 부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을 좀 익혀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문제를 봅시다. 초반부는 뭐 그렇게 할 게 별로 없어요. 뭐 골라내는 거지. 다음 중 명제인 걸 찾고 참거짓을 말하시오. 1번 세 내각 크기 합은 180이다. 명제 맞으며 참이죠. 2번 다음에 있는 저 식이 명제입니까? 아니죠. 참거짓 구분이 안 되잖아. x의 범위가 주어짐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값이 주어짐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명제 아닙니다. 3번 4, 6의 최종배수는 24이다. 최종배수 얼마 주세요? 12예요. 그럼 답이 틀렸지? 틀렸지만 명제야. 거짓인 명제. 명제는 맞지만 그 말이 틀렸다는 것 뿐입니다. 4번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이다. 네, 명제. 참인 명제. 쉽고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2번. 다음 명제를 부정하시오. 1은 홀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이거의 부정은, 봐봐. 이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1은 홀수이다.
그리고 소수 아니다. 이거를 한글식표는 부드럽게 이어서 읽으면 1은 홀수이고 소수도 아니다. 이렇게 읽겠죠. 그럼 이걸 부정하는 거니까 이 전체를 부정하시오. 그러면 1은 홀수의 부정, 짝수, 그리고 이 부정은 이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 소수 아니다. 부정은 소수이다. 1은 짝수이거나 소수이다. 이게 부정의 표현이에요. 2번 x는 1보다 커 나왔고 10보다 작거 나왔다. 얘 부정은 요거를 부정하면 x는 1보다 요 순서를 써줄까요? 이렇게. 여기를 부정하면 x는 10보다 크다. 그럼 이거 답을 어떻게 써야 돼? 이 가운데 뭘 써야 되지? 이상해지죠? 근데 이 말이 이게 1번, 이게 2번 이렇게 되지만 1번과 2번을 묶는 연산은 그리고죠.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얘기 됩니다. 수직선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게 이거였던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이거의 부정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1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1보다 작다. 10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10보다 크다. 근데 얘는 둘 다 만족. 그리고라면 여기서는 또는이 되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x가 1보다 작다. 또는 x는 10보다 크다. 이게 부정이 됩니다. 별거 없죠? 넘어갈게요. 필수의 3번 문제. 전체 집합 1, 2, 3, 4, 5, 6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P는 소수이고 Q는 다음과 같을 때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납 P. P가 아닌 거죠? 집합 P의 여집합. 집합 P는 누구입니까? P를 더 구해봅시다. P는 저기 중에 전체 안에 어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전체 아닌 것들은 원소가 아닐 테니까. 저기 중에 소수 2, 3, 5. 집합 Q는 뭐예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지는 진리집합. 이건 인수분해가 되죠. 뭐 숫자를 일일이 대입해도 되겠지만 인수분해 해보면 x가 3 또는 4가 되죠. 3, 4 이렇게 되네요. 근데 납P 전체 집합 1, 2, 3, 4, 5, 6에서 2, 3, 5를 뺀 나머지를 쓰라는 얘기죠. 그러면 1, 4, 6 P 또는 Q 이걸 집합화해야 되죠. 명제로 이해하기에는 좀 헷갈리니까 라지 P 또는 합집합 라지 Q PQ의 합집합을 쓰시오. 네, 겹치는 원소 한 번 쓰고 다 쓰면 되는 거니까 2, 3, 4, 5, 6, 5 여기까지. 납 P P가 아닌 것 P 여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Q 어찌 많이 보던 거네. Q 교집합 P의 여집합 차집합이죠. Q-P. 그럼 답은 Q에서 나와야 된다. 여기서 봐야 돼. 답은 여기서 원소가 나오는 거니까. Q에서 P랑 겹치는 원소인 상을 빼고 남는 나머지.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조건 PQ가 다음을 만족할 때 그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한답니다. 조건 -1보다 커 나왔고 x가 4보다 작은 진리집합이 무엇입니까? P부터 봅시다. 조건 P. 수직선, 저런 건 수직선 나타내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납 P는 4보다 작다. 가 되겠죠? 납 P는 x가 4보다 작다. Q x가 -1보다 작다. 그럼 나 Q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네요. 이게 뭐예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와 동시에 x가 4보다 작다의 연립부등식 풀면 답이 저렇게 나오죠. 모두 만족한다. 얘네를 모두 만족한다. 그리고 이거 뭐 그리고 쓸 필요 없어요. 이 연립이란 표현 자체가 그리고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얘랑 얘랑을 모두 만족한다. 그리고의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것 얘 모두 만족? 얘가 이거잖아요. 얘가 이거고요. 나 P 그리고 나 Q 진리집합? 이거 집합하라는 얘기죠. P의 여집합 그리고 Q의 여집합 드모르간 이 답을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럼 드모르간 P 합집합 Q의 전체 여집합. 네,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조건 PQ에 대해서 명제 P면 Q이다를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처럼 쓴다. P 화살표 Q 이렇게 쓰고 그 화살표를 보내는 쪽에 있는 거를 가정이라 부르고 화살표를 받는 쪽에 있는 거를 결론이라 부른다. 근데 이 교과를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 배우지 않는 사람도 있죠. 이거 다 얘네는 다 끝까지 다 배웠잖아. 그렇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네. 이 교과를 마지막까지 다 배우신 분들은 이게 그렇게 막 엄청 낯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치 서연아? 벽과 떨어져. 벽과 친하게 지내지 마. 벽이 너를 부른다고 막 같이 붙지 말고. 머리에 뭘 꽂고 있는, 삥 꽂고 있는 거니? 아니구나. 아니야, 꽂아도 돼요. 뭘 한 게 아니고. 뭐가 붙었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 자, 다시. P는 가정, Q는 결론일 때, 보통은 이런 표현 있잖아요. P면 Q이다 라고 한글로 표현이 되면, 이 이면 앞에 있는 거의 가정, 이면 뒤에 있는 게 결론이며, 기호로는 다음처럼 간단히 줄여 쓴다는데, 그럼 가정 결론을 구분하는 문장은 이면입니까? 이면 앞뒤가 가정 결론을 구분하는 겁니까? 보통 그렇죠.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은 그겁니다. 이면 앞에 P가 있어요. 이면 뒤에 Q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보통 가정으로 써지게 되고 얘가 결론으로 써집니다. 여기는 이다 같은 게 보통 붙어있죠. P면 Q이다.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그럼 P를 가정, Q를 결론, 2의 약수를 가정, 4의 약수를 결론. 뭐 이렇게 보겠다는 뜻이죠. 근데 이런 문장이 있어도 되겠지만 가끔 여기에 이제 은는 이가 주어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 앞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가정으로 보면 돼요. P면, P는, P2, P가 이런 식으로 붙으면 그게 가정이고 뭐뭐이다 혹은 뭐뭐 하기 위한 뭐뭐를 위해서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 뭐뭐 앞에 이 뭐뭐 있잖아요. 뭐뭐 하기 위한이라 뭐뭐 위해서 앞에 있는 요 뭐뭐가 실제로는 결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정 결론 구분할 때는 저런 단어들 앞에 있는 게 가정과 결론을 구분하는 일반적 문장의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제일 가장 줄여 쓴 거는 이거예요. P면 Q이다.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좀 P면 Q이다는 그냥 명제만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제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명제는 참거짓이 구분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인 명제일 때는 그럼 기호를 어떻게 만듭니까? 새로운 기호를 만들진 않아요. 그냥 두 줄짜리 화살표를 그어요. 그럼 이게 참인 명제의 뜻입니다. 그럼 거짓인 건 어떻게 할까?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할 것 같아? 거짓일 때는. 앞에서 집합할 때도 배웠잖아요. 원소가 아니다. 짝대기 처리하잖아. 짝대기 것입니다. 뭐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게 아니고 화살표가 한 줄짜리야. 그러면 이거는 아직 참거짓이 구분이 안 됐고 그냥 명제일 뿐이야. 두 줄이 되면 그 중에 참인 명제. 두 줄의 짝대기? 이거는 거짓인 명제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저렇게 이제 기호화를 합니다.
밑에 2번 P이면 Q이다. P가 가정, Q가 결론. 자, 이 집합의 참거짓을 사실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참거짓 판단하는 거죠. 이 참거짓을 판단할 때 진리집합의 관계, 정확히 말하면 포함관계예요.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필기를 따로 해드릴게요.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참거짓 판단법이에요. 참거짓 판별법. 1번 직관적 이해. 굉장히 현학적으로 쓴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딱 보면 안다는 뜻이지. 직관적 이해라는 얘기는 1 더하기 2는 4이다. 거짓인 명제. 명제는 맞지만 거짓인 명제. 좀 문장이나 식을 봤더니 이게 그 자리에서 바로 참이구나 거짓이구나 구분할 수 있는 거를 보통 참거짓 판별법 중에 하나로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알 테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여요, 사실은 이게. 지금 좀 전에 있었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이 포함관계를 통해서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합니다. 이건 예를 들어봅시다. 좀 쉬운 예를 들을게요.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이 명제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론 이 정도 난이도면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제 2번에 맞게 설명해 보면 이면 앞에 있는 게 가정이고 이면 뒤에 있는 게 결론일 텐데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낮이 필요한다면 이 원소가 1, 2가 되고 결론을 만족하는 원소를 모은 게 진리집합을 Q로 본다면 이 Q는 1, 2, 4가 될 겁니다. 했더니 가정에 있는 모든 원소가 결론에 완벽히 포함되는 부분집합이 성립하죠. 그럼 이 명제는 참입니다. P가 Q에 가정이 결론에 완벽히 포함되잖아? 그러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너무 당연한 게 가정은 결론이라고 단정져서 말할 수 있는 게 맞다면 가정의 모든 원소가 결론을 만족하겠죠. 근데 참이 아니라는 뜻은 가정이라고 내가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이게 거짓이래. 그럼 가정을 뒀던 것 중에 이 결론을 만족하지 못하는 원소가 뭐 하나라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드렸기 때문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에서는 첫 번째, P가 Q에 완벽히 포함돼요. 그러면 참이에요. 이 P와 Q는 각각 가정과 결론을 말하죠. 두 번째, P가 Q에 완벽히 포함되지 않아. 완전한 부분집합이 아니야. 그러면 거짓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P가 Q에 완벽히 포함되지 않는 예, 그 예를 발레라고 불러요. P가 Q에 완벽히 포함되지 않는 예, 발레. 예전 필기해 들 때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참고로 여기서. 참고로. 발레를 나타내는 집합. 주어진 명제가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발레를 나타내는 집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집합을 PQ로 표현하고 있죠. AB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P, 가정, 이거 Q, 결론. 근데 이게 참이라는 뜻은 가정이 결론에 완벽히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참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때는 거짓이 되고, 그러면 그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그 얘가 발레라고 그러잖아. 그럼 도대체 발레는 PQ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발레입니다. 이게 뭐죠?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P,
빼기 Q 혹은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죠. 집합에서 배웠던 차집합입니다. 근데 저기 있는 게 선생님 왜 발레가 포함되는 집합이죠? 왜 발레를 나타내는 집합이 P 빼기 Q 혹은 P 교집합 Q 여집합입니까? 그러면 문장을 그냥 읽으시면 돼요. 요걸 문장을 읽어봅시다. P의 원소 그리고 Q의 원소가 아닌 것이 이 표현이잖아요. 그럼 이 말을 그냥 읽어보면 가정에는 들어있는 원소야. 가정은 만족을 한다 뜻이죠. 동시에 Q의 원소가 아닌 거예요. 결론은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 4의 약수이면 2의 약수인가요? 이 주어진 명제는 거짓입니다. 이유는 앞에 있는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1, 2, 4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1, 2 가정의 원소가 가정의 집합이 결론의 집합에 완벽히 포함됩니까? 아니요. 왜요? 얘 때문에요. 얘가 뭐죠? 4는 4의 약수에는 포함되지만 2의 약수에 포함되지 않는 얘가 발레입니다. 그래서 이 발레 때문에 주어진 명제가 참이 아님이 나타나고 이 발레의 특성을 보니까 어디에 포함되죠? 가정의 집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결론에는 없는 원소들라는 얘기죠. 가정 안에는 들어있는 원소지만 결론에는 포함되지 않는 원소 그게 발레입니다. 나중에 발레 찾으세요 그러면 발레가 나타내는 집합은 저기 P-Q를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참가지 판단법이 지금 선생님 써드린 거를 이게 두 개라고 좀 써드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가 더 있죠. 3번. 대우를 활용. 대우가 뭐예요? 아직 안 배운 사람은 이제 대우 잘 모를 텐데 뒤에 나옵니다. 대우는 주어진 명제 부정과 그 다음에 역을 동시에 취한 명제를 대우라고 부르죠. 그럼 그 대우를 통해서도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참거짓 판단하는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직관적 이해, 아니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아니면 대우를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우는 좀 이따 배우실 거고. 자, 밑에 있는 발레는 좀 전에 아이고, 네, 열심히 필기했던 게 나와 있네. 교재 참 좋다. 이렇게 일일이 다 필기도 해주고. 네, 여기 나와 있어. 좀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실제 4번. 명제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셋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는 아직 대우를 뒤에 안 배웠으니까 둘 중에 하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해한다. 직관적 이해는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해봅시다. P의 집합의 원소 1, 2 Q의 집합의 원소 2 포함이 되나요? 아니네요. 2라는 발레가 있죠. 주어진 명제는 거짓입니다. 거짓인 이유는 2가 있죠. X2가 발레이다. 아니 X1이 발레이다. 2번 X가 0보다 크다. Y가 0보다 크다. 그럼 XY는 0보다 크다. 이거를 보세요. 집합화하기에는 어렵죠. 굳이 쓰자면 이렇게 원소나열법을 쓸 수는 없고 이제 조건제시법을 써야 되겠죠. X바 X는 0보다 크고 동시에 Y바 Y도 0보다 크다. 뭐 이런 느낌일 텐데 이제 표현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직선을 그리는 게 나아. 수직선. X가 양수이고 그러니까 직관적 이해가 더 나아. 보통은 저렇게 부등식 문제 나오면 수직선 아니면 직관적 이해인데 저 정도는 직관적 이해가 되잖아요. 둘 다 양수라면 곱해서 양수입니까? 뭐 이건 맞는 말이겠죠. 참이더라. X가 3의 배수이면 X 플러스 1은 짝수이다. 써봅시다. 집합 P. X가 3의 양의 배수. 3, 6, 9, 12 이런 것들. 근데 집합 Q. X 플러스 1은 저기다 1씩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4, 7, 10, 13. 짝수야? 아니네요. 네. P가 3의 양의 배수? 그럼 X 플러스 1은 짝수? 아니잖아요. 짝수가.
이건 약간 직관적 이해에 가깝죠? 딱 봐도 아니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필수의 5번. 두 조건 PQ에 대해서 P면 Q이다 참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이것도 어려운 게 시험에 나오죠. 이건 너무 쉽고 나중에는 조건 막 3개 달리고 그 3개 달린 걸 가지고 3단 논법을 통해서 뭐 이게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 뭐 이거를 찾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되는 거를 찾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꿀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너무 단순하지만 이런 구조가 시험에 잘 나오는 구조긴 해요. P면 Q이다가 참이다 라는 뜻은 라지 P,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에 완전히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다. 수직선을 집합화하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부등식을 집합화하려면 수직선을 그리는 게 낫다. 여기 X가 1보다 조건 P는 1보다 작다죠. 1이 여기 있어요. 이게 조건 P예요.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근데 이번에는 조건 Q. 얘는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좀 넘겨주면 좀 좋아 보이네요. 3 플러스 A. 얘도 모양상 어떤 값보다 작다인데 P가 Q에 완전히 포함된다는 뜻은 Q가 P를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3 플러스 A. 이렇게 가야지만 네 조건 Q가 집합을 포함하겠죠. 따라서 3 플러스 A는 1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1차 부등 여러분 부등식 할 때 배웠지만 이게 중요한 게 크다 작다도 중요하지만 같냐 안 같냐 중요하죠. 같을 수 있냐 안 같을 수 있냐는 건데 이게 같다는 뜻은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려져서 Q가 나와도 흰색의 집합 P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포함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네요. 어차피 둘 다 없잖아요. 등호가 성립하죠.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게 붙을 수 없을 때가 언제 나오죠? 포함되는 건 가지고 있는데 포함해야 되는 게 포함되는 거는 이걸 가지고 있는데 포함해야 되는 게 이거를 안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등호가 아니고 이 경우 빼놓고는 다 등호 붙는 거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하나하나 그냥 해봅시다. 여기 5-3 해보세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고 P 두 명제 P가 Q에 포함되고 Q가 안에 포함되죠. 이게 약간 3단 논법인데 Q가 P에 포함되고 Q가 P에 포함되고 P는 다시 R에 포함되고 그럼 집합의 그림을 그리면 얘는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다는 게 아닌가요? Q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R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관계겠네요. 그럼 제일 작은 제일 정확한 P부터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P 또는 이게 끝난 게 아니군요.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P. 그다음 Q는 보세요. Q의 그림을 그릴 때 상황을 좀 이해하고 그려야 되잖아요. A라는 값보다는 커나 같지만 1보다는 작고 같은 디귿자 모양이야. 이 디귿자 모양이 제일 작은 범위예요. 그럼 이 디귿자 모양을 여기다 갖다 꼈을 때 이 디귿이 포함될 수 있는 값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게 Q이면 Q가 여기 있어도 P 안에 포함되어 있고 Q가 여기 있어도 P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A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A가 어디냐면 왼쪽 끝값이거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A인데 이거보다는 저쪽에 있을 때가 더 최소 아닐까요? 그치? 이것 때문에 두 개의 위치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이왕이면 A가 가장 왼쪽에 있도록 그럼 이거보다는 저쪽이 좀 더 유리하네요. 저쪽으로. 그럼 이제 1이 여기 있고 근데 그거 더군다나 이건 1 때문에도 금방 알겠는데? 문제가 쉬워서 1이 여기 있잖아. 1이 여기 들어가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1이 여기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저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길 수밖에 없다. 이게 Q다. 그럼 R의 그림은
어떤 b라는 값보다는 커야죠.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제 파란색을 여기 어딘가 갖다 껴서 이 빨간색, 흰색을 모두 다 포함하게 그리려면 여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략쯤 뭐 여기쯤에 이렇게 그려져야 R이 모든 저기 있는 PQ를 모두 다 포함하겠죠. 자, 이제 구해봅시다. 이제 답을. 여기가 되려면 이 조건이 만족하려면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죠. 일단 큰 쪽 같아도 상관없어. 둘 다 가졌잖아. 근데 포함 어차피 둘 다 가지면 다 포함하는 거니까. 여기서 A의 최소값 마이너스 2보다는 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가 최소네요. 그 다음 B의 범위는 여기는 마이너스 2보다는 오히려 작거나 같다. 여기도 색칠되어 있고 여기도 색칠되어 있죠? 그럼 등호가 붙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A의 B의 최대 값은 마이너스 2. 그들을 곱하시오. 정답은 4.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그림을 보고 이 포함 관계를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거짓인 걸 찾아라는 얘기죠. 이건 뭐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네요. 1번은 R이 이게 만약에 참이라면 R이 P에 포함되어 있겠죠. R이 P에 포함되어 있나요? 네, 포함되어 있네요. 이건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거짓인 걸 찾아야 돼요. 이거는 R이 Q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되어 있네요. 이것도 맞는 말. 이거는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집합 기호를 떼면 포함관계가 반대로 바뀌죠. 이번에는 Q가 P에 포함되어 있다는데 Q가 P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틀렸네요. 3번이 틀렸다. 4번 P의 여집합 그 다음에 R의 여집합. 근데 이쪽으로 간다는 뜻은 이렇게 참이라는 뜻이고 이걸 뒤집어나면 P, R 이렇게 되냐. R이 P에 포함되냐. 네, 맞는 말이고 이거는. 얘도 그렇겠죠. 그렇게 놓고 따지면 지금은 이쪽으로 가 있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여집합 취하게 되면 이제 반대로 갈 테니까 이렇게 되냐. 아까 이번에 나왔던 보기죠. 네, 맞는 말이다. 3번만 틀렸다. 너무 쉬운데 보기가? 집합에 대해서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이죠? 서로서로란 얘기죠. P와 Q는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이렇게 됐네요. 그럼 1번 P가 Q에 포함, 이 말은 화살표 방향으로 포함되냐 묻는 거죠. 참인걸 찾는다는 뜻은 참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포함되냐? P가 Q에 포함되냐? 아니다. 우리는 참인걸 찾는 거니까. 그럼 Q가 P에 포함되나? 그것도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됩니까? 반대 아닌가요? P의 여집합은 P를 뺀 나머지니까 그 P를 뺀 나머지 안에 Q가 포함되는 거죠. 이쪽이 되는 게 아니고 이쪽이 맞는 거죠. 네. 그것도 틀렸다. P가 Q의 여집합이 포함되냐? 이건 맞는 말이네요. 이게 정답. 이것도 3번과 비슷하죠?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냐? 반대인 거죠. 이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네, 4번이 정답이다. 아까 말했던 모든에 대한 표현입니다. 모든과 어떤에 대한 표현.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 참 거짓. 네,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저게 참이 되려면 이 조건이 이걸 만족하는 조건이 전체가 돼야 되고 그 조건이 전체가 아니면 이건 거짓이 되며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이게 참이 되려면 저 어떤이 공집합만 아니면 되고 만약 공집합이면 이 명제는 거짓이 된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보자. 여기 얘가 있어요. 네. 여기 얘가 있겠죠? 저 위에는 저게 도대체 뭘 뜻하는지 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모든 X에 대해서 모든이 붙였죠. 단 하나도 예는 없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게 단 하나도 예가 없다. 모든의 뜻은 단 하나도 예 없이
모두를 만족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냐? 그렇죠. 모든 어떤 실수든 어느 실수든 간에 제곱해서 0보다 작을 수는 없고 다 0 이상이잖아요. 그럼 이 명제는 참이 된다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네. 그 이유가 이 조건이 결국은 실수 전체 집합을 뜻하다 보니까 조건 P와 명제 P와 전체 집합이 같아지더라.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이다. 예외 없이 모두 다 참이 되기 때문에 이 명제는 된다 라는 건데, 밑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숫자를 제곱했더니 0보다 크냐, 아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1의 제곱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모든이란 말은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제곱하면 양수이냐? 아니잖아. x에 만약 1이 들어가게 되면 1이 0이 0보다 크진 않죠. 그럼 이게 거짓이 되는 발레가 된다는 얘기죠. 단 하나의 발레라도 존재하면 모든이라는 문장을 끼고 있는 명제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말한 거예요. 모든이 아니잖아. 그러면 모든은 단 하나의 예외가 없어야 되는데 얘는 예외가 있잖아요. 그럼 이 명제는 참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보니까 이게 왜 참이 아니지 했던 거 보니까 조건 여기 있는 명제는 1이 아닌 실수죠. P는 1이 아닌 실수예요. 근데 전체 집합은 그냥 실수거든. 얘네들이 같았을 때 모든이라는 단어가 성립하는데 이건 같지 않잖아요. 얘는 1이 빠졌고 얘는 1을 포함한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이 붙으려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참이 돼야 되고, 발레가 존재하면 P가 전체랑 같지 않은 얘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이 명제는 거짓으로 판단한다라는 뜻이고, 2번 어떤이 이제 묻는 거죠. 어떤 x에 대해서 라는 뜻인데, 어떤은 전부 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라는 뜻이야. 그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아무거나 적어도 하나 뭐 이런 이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적어도 하나 이상은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은 1이다. 그렇죠? x제곱은 1인 원소가 존재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럼 어떤 실수 중에는, 단어 뜻 그대로 어떤 실수 중에는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있다. 있잖아. 원소가 존재만 하면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밑에 어떤 x에 대하여 그 어떤 x를 제곱했던 0보다 작아져. 그럼 실수값 중에 제곱해서 0보다 작은 그런 원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 조건 P가 공집합이다. 그럼 조건 P가 공집합이면 이 문장을 참으로 만드는 x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이 된다. 근데 위를 봤더니 그 조건 P는 공집합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뭐라도 원소가 들어있으면 단 하나라도 얘를 만족하는 원소가 들어있으면 이 명제는 당연히 참일 텐데, 단 하나라도 이 명제를 만족하는 원소가 없으면 이 명제는 거짓이다. 그러므로 어떤은 공집합일 때는 거짓이고, 공집합만 아니면 저 어떤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함으로 참이 된다. 이렇게 구분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딱 설명해 놓고 예를 들고 보니까 위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이걸 외우라 하면 좀 이제 헷갈리죠. 모든이 성립하려면 P는 뭐 전체와 같아야 되고 P가 전체가 아닐 때는 거짓이다. 어떤이 성립할 때는 P와 공집합이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론 P가 공집합만 아니면 참, 공집합이면 거짓. 이걸 외우지 말고 문장을 해석하시면 돼요. 이걸 왜 외웁니까? 저런 거 외울 건 아니에요. 근데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밑에 모든일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 이건 아까는 부정 여기 했었죠.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를 부정하게 되면 어떤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P이다의 부정은 P가 아니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어떤 x에 대해서 나P이다. 어떤 x에 대해서는 P이다의 부정,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되고 P이다 부정은 나P가 되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나P이다. 이 모든 대신에 임의를 쓰면 됩니다. 임의 같은 말이니까요. 네, 그렇게 쓰시면 돼요. 문제 봅시다.
필수예제 7번 문제. 다음에 참거짓을 판단하시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양수입니까? 아니요. x가 만약 마이너스 1일 때 주어진 명제는 거짓이 되죠. 따라서 모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얘 때문에. 그래서 모든이 성립하려면 이 실수 x, 이 식을 만족하는 x는 전체 집합인 실수와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 않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만 정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이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라는 뜻은 어떤이 붙으면 그냥 이 식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만 하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로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2보다 작은 어떤 x가 존재하면 이건 참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네, 참이다. 어떤은 저 문장을 만족하는 원소가 존재만 하면 되는데 존재하잖아요. 참이 됩니다. 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 보여서 여기 연습 문제는 집에서 하시고 과제는요. 일단 여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151페이지까지 과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센 1과 센 도형의 이동까지 그러니까 집합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